이전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김수영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김수영 씨가 이제 평생 못 갚는다고 자필 답변을 했더라고요. 김소영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변명들, 방어 전략들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여요. 평생 벌어도 못 갚는 돈이다. 그러니까는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인 거잖아요. 자기가 했던 범행에 대해서 지금 형사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민사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벌어도 못 갚는 돈이니까는 금액을 줄여달라.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기도 하고요. 자신의 잘못부터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선처를 구하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지금 이런 것처럼 범행은 부인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력을 이유로 적극적인 감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태도이고 또 방어 논리인 것 같아요. 김수영 씨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우리 엄마는 죄가 없다. 다만 우리 아빠는 예전부터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학대가 김소영 씨의 살인 범죄에 상당한 원인이 됐다. 이제 이거를 이제 상당 인과관계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데 학대를 받았다고 다 남을 살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김소영 씨는 약간은 뭐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이제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리한 언동을 이렇게 여과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제재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게 다 자기 길인데 다 불리한 소리들이고 뭐 법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더 비난받고 더 자신들의 어떤 책임이 더 가중되는 언동이거든요.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약진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형사 관련해가지고는 김소영 씨가 뭐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 예전에 자기가 겪었던 어떤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그런 것에서 뭐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 불가피하게 했던 행동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큰 틀에서 보자고 하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두 번째는 일종의 어떤 뭐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요 주장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미필적 고의의 인정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준 약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건과 관련된 특수상해 사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약물을 먹고 의식불명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의식불명에서 깨어났지만 못 깨어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거기서 약물을 조금 더 강하게 투입했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행히 깨어났지만 약물을 추가함으로써 다음에는 못 깨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주장은 피해자들이 김소영을 겁탈하는 등의 현재 부당한 침해나 위난도 없었고 무엇보다 치사량의 약물을 준비해간 계획범죄에 가깝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죄명들로 봤었을 때 보통 예상되는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돼서 지금 총 이제 2명이 사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2명 사망 전에도 한 명이 그런 심각한 어떤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겨우 깨어나신 거고 이것은 어떤 살인의 범위가 좀 넉넉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소영 측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을 모든 범죄에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 양형사유인 범죄를 반성하느냐가 부정되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봐줄 수가 없죠. 실무상 반성이라는 건 자백을 의미해요. 충분히 범행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런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약간은 가해자로 몰아가면서 내가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에서 뭐 벗어나기 위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뭐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잖아요. 법원은 일종의 어떤 선처를 해준다는 개념보다는 엄벌에 처하는 어떤 무기징역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 같아요. 측정되는 민사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 돼요? 민사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하는 것이잖아요. 20대 청년들이 지금 2명 사망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가장 큰 불법 행위인 거죠. 사람의 생명을 뺏은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한 불법 행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가동연한이라고 해가지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일반인의 가동연한, 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나이까지 살았을 때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었을 것인가를 계산을 해요. 보통 이제 한 20대 초반에 사망하면은 한 5억 정도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제 붙을 수 있는 거죠. 청구액이 약 3천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청구를 한 거세요? 당연히 지금 사망 사건인데 3천만 원만 청구했을 리는 없고요. 일부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이제 소액재판부에 가서 심리를 받거든요. 소액재판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재판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약식 간소한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한 사건은 사실 소액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단독재판부에서 지금 판단을 받기 위해서 3천만 원 이상을 좀 청구한 것 같고요. 그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5억이니 10억이니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인지대가 그 속과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독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3천만 원을 맞춰가지고 청구를 하고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그 금액으로 청구 취지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확장시킬 거예요. 소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렇게 적어놔요. 지금은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나중에 확인되면은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법정 용어로 이제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모한테도 민사소송을 걸었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부모한테도 이런 법적 책임이 성립이 되나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인 자녀의 범죄 행위에 대한 그런 민사 책임은 부모가 지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미성년자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자라서 부모의 특별한 보호 의무,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무를 회퇴해서 범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지금 김소영 씨는 성인이고 약간 뭐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알려 있지만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계성 지능장애는 부모의 아주 적극적인 감독 의무가 적용되는 정신질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김소영 씨 부모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그 부분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예전에 이제 분당 서인영 살인 사건 여러 가지 뭐 SBS라든지 여러 방송사에 제가 자문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죠. 사실 분당 서인영 사건에서도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심에서 다 부모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기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게 기각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부모의 어떤 적극적인 보호 의무들을 촉구하는 부분들 이제는 우리가 좀 달리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모에게도 좀 책임을 일정 부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촉구하고 또 항의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성격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청구의 본질은 제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에 대한 어떤 판결이 7억, 8억, 뭐 10억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실무에서 쓰는 표현으로 개털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도 좀 있고 재산도 없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기도 사실 불가능하고 판결은 뭐 8억, 10억 이렇게 받았다고 하지만은 뭐 10원짜리 하나 못 들고 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판결이 확정돼서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영치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 안에서 뭐 사 먹고 할 수 있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돈을 압류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거 몇십만 원이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영치금을 압류하는 데 드는 어떤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 영치금은 너무 소액이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치금은 압류 대상에서 보통 제외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상은 뭐 10억짜리 판결을 받아도 10원짜리 하나 내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사실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인데도 뭐 책임을 물리면 되는 건 아니냐? 라고 하는데 참 그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모는 만약에 자식이 정신질환자예요. 속된 얘기로 죽을 때까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제라든지 어떤 판례를 통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가 처음으로 유의미하게 인정된 판례가 정신질환자 자녀가 불을 질러가지고 옆집에 불이 번져서 재산상 피해가 났을 때 그 부모에게도 이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사실 아주 예외적인 조건에서 아이가 소동을 피울 때 그 부모가 먼저 갔었어요. 갔다가 이 아이 좀 괜찮아지니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이렇게 불을 지른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논의는 가볍게 끝날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 논의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었는데 정말 이거 뭐 어떻게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피해 회복을 못 받으면은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썼던 여러 가지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의 금액들,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몇 달 누워 있으면 몇 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도 보상받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 사실 이 지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